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오늘은 추가 공급 13만 2천 가구 무주택자에게는 인생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8월 4일 부동산 23번째 대책이 발표됐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서울에 13만 2천 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량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전국적인 사이즈가 아니라 인서울을 말합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는 말이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릴 정도의 대규모 추가 공급 계획입니다. 인구의 4분의 1이 몰려있는 콩나물시루 같은 서울에서 이렇게 방대한 규모의 추가 공급량을 소화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패닉 바잉 절대로 하지 말라고. 가점이 턱없이 모자라서 충격과 공포로 계획에 없는 집을 마구잡이로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서울의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이 집에서 무리를 해서라도 사두면 비용이 훨씬 절감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나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이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 턱없이 아파트값이 뛰는 것을 정부에서 바라보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직간접적인 개입을 해서라도 시장이 럭비공이 튀듯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하게 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집을 사려고 덤벼드는 것보단 내가 차근차근히 가점을 쌓고 현금 준비한 만큼 내가 원하는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는 쪽이 훨씬 비용 절감이 된다는 말입니다. 수색 증상만 해도 지금 평당 분양가가 1,570만 원대입니다. 얼마나 착한 가격입니까? 수색 증상 분양 전에 다른 곳에서 급하게 아파트를 매수하셨던 분들은 아마 후에 막급할 겁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부동산 정책상 무주택자가 감당하지 못할 수치까지는 뛰지 않을 겁니다. 물론 기존의 아파트값은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지만요. 이렇게 괜시리 충격과 공포에 빠져서 덜컥 서울 구축 아파트라도 아니면 경기도 구축 아파트라도 사려했다면 오히려 주택 구입 출혈이 더 심해져서 쇼크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좀 안정시키시고 8월 4일에 발표된 추가 공급량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태릉 골프장, 용산 캠프킴, 과천 청사부지 모두 3만 3천 가구 물량입니다. 이 중에 태릉 골프장 입지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아파트 거기 지었다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근데 상복에서 마석까지의 경춘선 열차 활용 가능성이 높고요. 화랑로도 확장 계획이 있고 BRT 버스도 큰 그림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릉 골프장 입지에 독도 같은 단절은 극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릉이 제대로 개발만 된다면 그 안에 있는 녹지는 죄다 아파트 숲세권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자그마치 1만 가구예요. 용산 캠프킴은 미군으로부터 이전은 됐지만 확실하게 우리 쪽으로 반환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연내 반환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마용성, 마포용산, 성동구라는 뜨거운 부동산의 요충지들 중에 한 곳, 용산, 그것도 미군기지 부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매력있는 요소입니다. 3,100가구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과천 청사부지는 청사 일대 유휴부지, 그러니까 그냥 땅이 벌러덩 누운 채 녹음으로 방치된 곳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과천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과천 시민들이 허파라고 할 수 있는 녹지를 개발로 인해서 아파트 콘크리트로 덮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천이 과열되기는 과열되었죠. 중강남이라 불리면서 엄청나게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과열된 곳에 과천 시민들의 휴식과 충전의 장소로 사용될 부지를 주택 추가 공급 물량으로 사용한다고 하니 발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서울의 절대적인 공급 물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천은 입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 아닙니까? 미래 서울의 핵심 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태릉과 용산 그리고 과천을 다시 한번 주택 추가 물량의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굉장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소입니다. 물론 물량 공급을 개발 호재로 이해해서 그 틈을 노리는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법적인 테두리를 쳐서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을 계속해서 보호하는 스탠스를 취해 나갈 겁니다. 추가 물량 공급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공 재건축입니다. 서울의 재건축이 얼마나 금기어가 된 지 오래입니까? 그만큼 재건축 허가를 받기도 어려웠고 허가를 받아도 사이즈 제한이 많아서 기대만큼 건물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울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35층 제한이 있어요.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아파트를 그 이상 높이지를 못합니다. 아파트를 그 이상 높인다는 건 그 높이만큼의 호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이죠. 35층으로 끝나면 3,501호로 끝나는데 45층이 되면 4,501호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아파트 하나를 지어도 밀도 있게 짓게 돼서 더 많은 공급을 할 수 있죠. 이번 8.4 대책에서 서울의 용적률, 즉 층수를 35층에서 50층까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홍콩의 빅토리아 피크에서 야경을 내려다보면 홍콩의 깎아지른 듯한 빌딩 불빛이 장관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용적률 상한은 이 정도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층수를 올려서라도 아파트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재건축에 대한 유동성이 커졌다는 말이죠.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에게는 정말 호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용적률을 올려봤자 올린 층수에서 뽑아낼 수 있는 이익의 90%를 나라에서 환수해 가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해서 그리 수긍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건물을 올리는 분들의 지상 최고의 목적은 이익입니다. 수지 타산에서 압도적인 수익이 손에 들어와야 건물을 올리겠다는 거죠.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시공사가 절에 있는 탑을 쌓는 건 아니니까요. 불심으로 아파트를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오로지 뭐니 해도 머니를 위해서 불철주야 건물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물건이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공공재이기도 합니다. 아니 내 부동산 내 자산인데 무슨 공공재?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가지고 계신 아파트 임대를 놓지 않습니까? 전세 월세로 돌리면서 수익을 냅니다. 동시에 그런 수익이 단지 수익으로만 끝나지 않죠. 그 수익은 수많은 임차인들이 몇 년간 안정적으로 빌렸을 수 있는 주거의 안정성도 만들어내요. 그러니 사재라는 말 오랜만이네. 군대에서 휴가 가면 밖에서 사오는 물건을 사재라고 하는데 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첫째 군대 얘기, 둘째 축구 얘기, 셋째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라면서요. 하여튼 사적인 재산으로 부동산의 기능도 있지만 공적인 재산, 즉 세를 놓아서 그 사람의 주거 안정성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순기능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재건축이 단지 수익을 내는 방도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재건축에는 무주택자들이 나의 집을 마련하기까지 그들이 안정적으로 수년간 머물 수 있는 공급의 기능도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수익에만 골몰하는 재건축 시공사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 외에 알파를 자발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나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의 아파트 10곳 중에 용적률 상한을 찬성하는 곳이 대치동 음마와 성산 시형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8곳은 용적률 500%까지 올리게 되면 너무 고밀화돼서 성량값 같은 아파트로 인해서 쾌적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길 가실 분들은 가시면 되고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금 부동산 정책 기조가 아파트 재건축이 단지 이해타산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판 튕기기가 아니라 일정 정도 공공재의 성격도 강하다는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 초과이익 환수제도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당장 계획에도 없는 집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은 목표한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 다리가 되는 임대시장 물량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개울을 건너도 돌 하나하나를 밟고 건너잖아요. 중간중간에 흐르는 여울을 버티는 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중간 지점이 중요한 거예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물량 공급이 호재가 되는 건 이렇게 목표로 가기 위해 중간중간에 발을 디딜 수 있는 디딤돌이 많다는 거죠. 더 나아가 물량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중간 디딤돌을 밟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최후로 자기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에게도 호재라는 말이에요. 10,000명이 1개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10,000명이 1,000개를 차지하게 된다면 경쟁률과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서울 아파트는 2017년 이후에 완판 행진을 이어왔어요. 2017년 경쟁률이 13대 1 수준이었는데 2019년 무려 49대 1이 됐습니다. 이러니 가점이 덩달아 올라서 30대나 40대는 언감생심 쳐다보지도 못하는 점수가 됐어요. 심지어 아파트 값도 3년간 54.7% 정도 올라왔습니다. 평당 1,731만원에서 2,678만원으로 올랐어요. 이유가 뭘까요? 집을 환승할 곳이 모자라서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집을 마련하기까지 갈아탈 수 있는 집이 모자라는 판에 에라 모르겠다 사고 보자 피 튀기는 경쟁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 시장이 과열되어 버린 겁니다. 과열로 말하자면 강남만한 곳이 있겠습니까? 이 열기를 식혀줄 공급도 발표됐어요.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 2,2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1,000가구, 국립의료원 부지 600가구, 논현동 LH 부지 200가구 정도의 추가 공급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DH퍼스트 아이파크나 대치동 프루지오 서밋 같은 단지들이 우죽순격으로 생겨난다는 거죠. 이러한 공급 확대가 자칫 개발 호재로 역이용당해서 투기 조짐이 보이면 아마도 또 다른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나올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를 통해서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는 일종의 관의 스캐닝을 거쳐서 개발이 될 겁니다. 표준 임대료 조만간 등장하지 않을까요? 전세 기간이 끝나면 분명 월세나 전세값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임대료 공시제도를 통해서 정해놓은 표준율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도 생겨날 겁니다. 이게 다 무주택자와 실수요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인생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불안한 시간이 아니라 준비하고 다듬는 정돈된 시간이 되어야죠. 근데 팍팍한 전월세로 쫓기다 보면 집을 살 의지가 곧 꺾여버리게 됩니다. 안정적인 임대 시장이 곧 내 집 마련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양만 많아지면 뭐하냐, 질을 높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거의 질은 기본적인 양이 깔려 있어야 그 질을 높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양이 너무 적어서 30대 40대가 공황 상태에 빠질 정도로 허우적대는데 주거의 질을 논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준비하신 분들은 지금이 적기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답답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리면서 추가로 공급되는 물량의 추이를 지켜보셔야 돼요. 기존 아파트값은 올라가지만 신축 분양 아파트값은 낮아질 겁니다. 올라가는 기존 아파트값을 보고 집을 사려 서두르다 보면 주거비용이 눈덩이가 됩니다. 신축 분양 아파트의 착한 분양가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여유가 생깁니다. 얼마 전 분양한 마곡 9단지는 분양가 5억에서 25%만 납부하면 소유를 인정해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4년마다 그 차액을 납부합니다. 일종의 공공 쿼터제 같죠? 이런 제도들이 자꾸 쏟아질 겁니다. 3040이 더 이상 주택시장에서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아니라 인생 기회라고 말할 정도로 절호의 기회를 붙잡게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목표를 조준하면서 여유를 잃지 않는 마음으로 그 타겟에 여러분의 도전이라는 총알을 명중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타겟에 여러분의 도전이라는 총알을 명중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뻔뻔한 복독 방문을 닫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